억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장 억울하게 죽은 여자의 이야기예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연평리. 이 야산에 두 개의 무덤이 있어요. 앞에 있는 무덤에는 조선 중종의 후궁 경빈 박씨가, 뒤에 있는 무덤에는 그녀의 아들 복성군이 잠들어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묻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평화롭게 죽지 못했어요.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범죄자로 몰려서요.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세자를 저주했다는 죄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자백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이야기는 1505년 연산군 시절부터 시작돼요. 전라북도 상주에 박수림이라는 양반이 살았어요. 양반이긴 했지만 가난했어요. 정병, 그러니까 말단 군인이었을 정도로 집안이 궁핍했죠. 박수림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요. 조선시대엔 여자 이름을 기록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 딸은 정말 예뻤대요. 얼마나 예뻤냐면 조선왕 조실록에 미모가 기록될 정도였어요. 조선 역사상 왕실 여인 중에서 미모가 실록에 기록된 사람은 딱 4명이에요. 태종의 원경왕후, 중종의 희빈 홍씨, 중종의 경빈 박씨, 숙종의 희빈 장씨. 그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주인공 박씨예요. 1505년 연산군은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다 모으고 있었죠. 채용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미녀를 찾아오게 했어요. 박 씨도 그때 선발됐어요. 너무 예뻤으니까요. 저 집에 예쁜 딸이 있다던데? 채용사가 박수림의 집에 왔어요. 박수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딸을.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왕명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한양으로 끌려갔어요. 연산군의 흥청이 되기 위해서요. 흥청이라는 건 왕의 유흥을 위한 여자들이었어요. 박 씨는 겁이 났을 거예요. 15, 16쯤 됐을 텐데 갑자기 궁궐로 끌려갔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반전됐어요.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난 거예요.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됐죠. 박 씨는 풀려났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반정 공신 박원종이 박 씨를 봤거든요. 저 여자 정말 예쁘네. 새 임금님 후궁으로 딱이겠어. 박원종은 박 씨를 중종에게 추천했어요. 중종은 19살이었어요. 첫 부인 당경왕후는 반정 공신들한테 쫓겨난 상태였고요. 중종은 박 씨를 처음 봤을 때 반했대요. 정말 아름답구나. 1507년 박 씨는 중종의 후궁이 됐어요. 품계는 종이품 숙이었어요. 같은 해 장경왕후 윤씨가 왕비로 책봉됐어요. 장경왕후는 파평 윤씨 명문가 출신이었죠. 박 씨는 후궁이었지만 중종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1509년 9월 박 씨는 아들을 낳았어요. 중종의 첫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복성군이미. 궁궐이 떠들썩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마마.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중종은 너무 기뻤어요. 첫 아들이었으니까요. 정말, 정말 아들이냐? 예, 전하. 건강한 왕자이옵니다. 중종은 박 씨를 더욱 총애했어요. 그리고 복성군을 끔찍이 아꼈어요. 박 씨는 그 뒤로도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1512년 딸 해순옹주, 1514년 딸 해정옹주.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마마, 전하께서 왕자님을 정말 아끼십니다. 시녀가 박 씨한테 말했어요. 그래. 왕자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이야. 박 씨는 만족했어요.
왕의 총애도 받고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첫 아들인데. 혹시 당시 중종에겐 여러 후궁이 있었어요. 희빈 홍씨, 수계 나씨 등등. 하지만 박 씨가 제일 총애를 받았어요. 왜냐고요?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박 씨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1514년 어느 날 수계 나씨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난산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죠.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하지만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왜냐고요? 그날 박 씨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과 궁녀들이 다 박 씨한테 가 있었어요. 수계나 씨는 결국 죽었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요. 그 정도로 박 씨의 권력이 셌어요. 하지만 박 씨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후궁으로는 부족해. 나는 왕비가 되고 싶어. 박 씨한테 그런 꿈이 생긴 건 어쩌면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장경왕후도 원래 후궁이었거든요.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된 경우였죠. 장경왕후도 처음엔 후궁이었잖아. 나도 될 수 있어. 박 씨의 야망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1515년 박 씨한테 기회가 왔어요. 1515년 3월 궁궐에 비보가 전해졌어요. 장경왕후가 아들을 낳고 일주일 만에 승하한 거예요. 산후병이었어요. 당시엔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이 바로 훗날 인종이 되는 원자였어요. 중종은 슬퍼했어요. 왕비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씨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제 왕비 자리가 비었어. 이건 기회야. 박 씨는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복성군은 1509년생이야. 원자는 1515년생이고 6살 차이지. 만약 내가 왕비가 되면 내 아들을 세자로 만들 수도 있어. 박 씨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당시 조선에선 계비를 정할 때 보통 후궁 중에서 승격시켰어요. 장경왕후도 그렇게 왕비가 됐고요. 그러니까 박 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박 씨는 중종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첫 아들도 낳았고요. 전하께서 날 사랑하시잖아. 분명 날 왕비로 만들어 주실 거야. 박 씨는 확신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빈 마마께서 왕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복성군 대감께서 세자가 되시는 건가요? 글쎄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죠. 궁궐이 술렁였어요. 중종도 실제로 박 씨를 왕비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중종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경들, 과인이 물어볼 게 있소. 말씀하시옵소서, 전하. 계비를 정해야 하는데 경들 생각은 어떠하오? 중종은 애둘러 물었어요. 사실은 박 씨를 왕비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었죠. 김은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신용계는 조금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정광필은 달랐어요. 전하, 정의는 마땅히 숙덕이 있는 명문에서 구해야 할 것이옵니다. 명문? 예, 미천한 출신을 올려서는 안 되옵니다. 정광필의 말은 명백했어요. 박 씨를 저격하는 거였죠. 미천한 출신이라는 표현은 박 씨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박 씨 집안은 가난한 양반이었어요. 아버지가 말단 군인이었을 정도로요. 반면에 장경왕후는 파평 윤씨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정광필은 신분 차이를 강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원자 보호였죠. 원자는 장경왕후의 아들이에요. 정통 왕자였죠. 만약 박 씨가 왕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성군이 원자보다 6살 많았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왕비가 되면 복성군의 입지가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원자와 복성군 사이에 왕위 다툼이 생길 수 있었어요. 신하들은 그걸 우려한 거죠. 원자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후궁을 왕비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이미 아들 낳은 후궁은 절대 안 됩니다.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어요. 중종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박 씨는 과인이 총애하는 여인인데 중종은 박 씨를 왕비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결국 중종은 포기했어요. 1517년 중종은 새 왕비를 간택했어요. 그리고 선택된 사람은 문정왕후 윤씨였어요. 또 파평 윤씨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장경왕후의 친척벌이었죠. 박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왕비가 못 된다고? 다른 여자가 왕비가 된다고? 박 씨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517년 문정왕후의 가래식이 열렸어요. 박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내가 왕비였어야 하는데. 박 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박 씨는 수기에서 경빈으로 품계가 올랐어요. 정일품 빈이 된 거죠. 겉으로는 승진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위로였어요. 왕비는 못 되지만 품계는 올려줄게. 중종이 미안해서 준 거였어요. 하지만 박 씨한텐 소용없었어요. 난 왕비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박 씨의 마음속에 한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문정왕후가 들어온 뒤로 박 씨의 위세가 떨어졌어요. 왕비가 들어왔으니까요. 후궁은 왕비를 따라야 했어요. 박 씨는 참기 힘들었어요. 내가 왕비였어야 하는데. 저 여자한테 절을 해야 하다니? 문정왕후도 박 씨를 경계했어요. 저 여자, 나보다 중종의 사랑을 더 받아. 게다가 아들도 있고, 조심해야 해.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다행히 문정왕후는 한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1517년, 1518년, 1519년.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박 씨는 생각했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 문정왕후가 아들을 못 낳는다면 박 씨는 복성군한테 모든 걸 걸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박 씨의 집착은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집착이 결국 파멸을 불러왔어요. 1527년 2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자 방 뒤편 나무에 쥐 사체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냥 쥐가 아니었어요. 꼬리와 사지가 잘려 있었고 주둥이와 귀, 눈이 불에 타 있었어요. 그것도 세자 생일날이었어요. 발견한 사람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엇이옵니까? 소식이 중종한테 전해졌어요. 뭐 쥐가? 중종이 직접 가서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저주다. 세자의 띠가 돼지띠에 생겼거든요. 쥐는 돼지와 비슷하게 생겼죠. 누군가 세자를 저주한 거였어요. 궁궐이 발칵 뒤집혔어요. 누가 감히 세자를 저주했단 말이냐. 범인을 찾아라.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대전, 그러니까 중종의 방 근처에 또 불에 탄 쥐가 걸려 있었어요. 또 이런 일이? 중종은 분노했어요. 범인을 반드시 잡아라. 이건 영모다. 신하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세자를 저주했을까?
누가 세자가 죽기를 바랄까? 그야. 세자가 죽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겠지. 신하들의 눈이 한 사람을 향했어요. 바로 경빈 박 씨였어요. 경빈 마마의 아들 복성군이 세자보다 6살 많지 않나? 만약 세자가 없어지면 복성군이 세자가 될 수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부채질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김한로였어요. 김한로는 권력자였어요. 그의 아들 김희가 효의 공주 중종에 따라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세자의 매형이었죠. 김한로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거였죠. 당시 경빈 박 씨는 남곤, 심정 같은 권신들과 가까웠어요. 김한로는 이 사람들과 사이가 나빴죠. 김한로는 생각했어요. 이 기회에 경빈과 남곤 일파를 한 번에 제거하자. 김한로는 중종한테 말했어요. 전하, 이 사건의 배우는 명백합니다. 누구냐? 경빈 박씨이옵니다. 뭐, 경빈이? 중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경빈이 세자를 저주할 리가 없다. 증거가 있느냐? 전하, 경빈은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세자를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저 추측일 뿐이다. 전하, 경빈의 시녀들을 조사해 보시옵소서. 결국 경빈의 시녀들이 잡혀갔어요. 고문이 시작됐어요. 내 주인이 시킨 거지. 아니옵니다. 거짓말 말고 실토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시녀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실제로 경빈이 시킨 게 아니었으니까요. 경빈의 딸 해순옹주, 혜정옹주의 시녀들도 조사받았어요. 혜정옹주의 사위 홍련은 고문을 받다가 결국 사망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범인이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계속 주장했어요. 경빈을 처벌하소서, 복성군을 내쫓으소서.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경빈이 범인이옵니다. 중종은 고민에 빠졌어요. 경빈은 중종이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복성군은 중종이 끔찍이 아끼는 첫 아들이었고요.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대간 3사에서 수십 차례나 상소가 올라왔어요. 경빈을 패하소서. 복성군을 추방하소서. 중종은 거부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신하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중종은 결정을 내렸어요. 1527년 4월 26일 중종은 눈물을 흘리며 명령을 내렸어요.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서인으로 강등한다. 그리고 상주로 유배 보낸다. 전하. 더 이상 과인한테 요구하지 마라. 이것으로 끝이다. 중종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빈과 복성군은 궁에서 쫓겨났어요. 경빈의 아버지 박수림과 오빠들도 파직됐어요. 경빈은 울면서 궁을 나갔어요. 전하,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이다. 하지만 중종은 만날 수 없었어요. 복성군도 울었어요. 아바마마.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경빈과 복성군은 상주로 유배됐어요. 화려했던 궁궐 생활은 끝났어요. 이제 초라한 유배 생활이 시작된 거죠. 경빈은 상주에서 매일 울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성군도 절망했어요. 나는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6년의 유배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533년 유배 간 지 6년이 됐어요. 경빈과 복성군은 상주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이제 희망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 경빈은 체념했어요. 하지만 한양에서 또 사건이 터졌어요.
1533년 5월 동궁 빈청 남쪽 바자 위에 이상한 물건이 발견됐어요.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나무 인형이었어요. 그 인형에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눈, 코, 입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목패에 끔찍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세자의 몸을 능지처참할 것. 세자 부주아버지 중종의 몸을 교살할 것. 중국문 정왕후를 참할 것. 저주였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저주였죠. 궁궐이 또 발칵 뒤집혔어요. 또 세자를 저주했다고? 이번엔 중종과 왕비까지. 범인을 잡아라.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범인이 잡혔어요. 해정옹 주경빈의 딸의 사위 홍녀의 하인이었어요. 하인은 고문을 받고 자백했어요. 제 주인 홍녀가 시켰습니다. 홍녀는 이미 6년 전 작서의 변 때 고문받다가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이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사는 자연스럽게 경빈 박 씨와 복성군으로 향했어요. 6년 전에도 경빈이 범인이었다. 이번에도 경빈의 사위가 연루됐다. 경빈과 복성군이 배우다. 신하들이 또 소리쳤어요. 이번에도 증거는 없었어요. 경빈과 복성군이 직접 시켰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신하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황상 경빈이 범인이다. 경빈을 사사하소서. 복성군도 함께 사사하소서. 대간, 홍문관, 시강원에서 계속 상소가 올라왔어요. 중종은 또 고민에 빠졌어요. 경빈을 죽이라고? 중종은 경빈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복성군도 아꼈고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6년 전엔 유배로 끝냈지만 또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신하들은 말했어요. 이번에 확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경빈이 살아있는 한 세자는 위험합니다. 중종은 괴로워했어요. 문정왕후도 중종한테 말했어요.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세자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경비는 전하, 경빈을 사랑하시는 거 나옵니다. 하지만 세자는 나라의 미래이옵니다. 심지어 대비 정현왕 후중종의 어머니까지 나섰어요. 아들아, 이번엔 피할 수 없다. 경빈을 처리해라. 중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1533년 5월 23일 중종은 명령을 내렸어요. 경빈 박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중종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하, 가거라. 과인이 잘못했다. 의녀 2명이 사약을 들고 상주로 떠났어요. 상주에 도착한 의녀들은 경빈을 찾아갔어요. 경빈은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때 궁궐에 총애받는 후궁이었는데 이제는 유배지의 죄인이었죠. 경빈 박 씨, 전하의 명을 받들어 사약을 가져왔나이다. 경빈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약을.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마마. 시녀들이 울었어요. 경빈은 사약 잔을 받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경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세자를 저주하지 않았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경빈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전하, 복성군, 미안하오. 어미가 무능해서. 그리고 사약을 마셨어요. 경빈 박 씨는 그렇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증거도 없이 죄인으로 몰려서요. 3일 뒤 5월 26일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하들이 또 상소를 올렸어요. 복성군도 사사하소서. 어머니만 죽이고 아들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중종은 거부했어요. 안 된다. 경빈도 죽였는데 복성군까지 죽일 순 없다. 전하, 복성군이 살아있으면
또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하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중종은 또 무너졌어요. 복성군에게도 사약을 내린다. 중종은 통곡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구나.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정교를 들은 사람은 오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복성군은 24세였어요. 사약을 받은 복성군은 아내 앞에서 울었어요. 여보, 미안하오. 대감마마, 아내도 울었어요. 복성군은 말했어요. 이것이 대통을 잊지 못한 왕자들의 운명이오. 어머니, 곧 뵙겠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셨어요. 중종의 장남 복성군 죽었어요. 두 딸 해순옹주, 해정옹주도 옹주 자기를 빼앗겼어요. 경빈 박씨 가족 전체가 몰락한 거예요. 경빈과 복성군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작서의 변과 가작인두의 변, 둘 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1532년 경빈이 죽기 1년 전에 한 유생이 상소를 올렸어요. 이름은 이종익. 이종익은 옥중에서 상소를 썼어요. 작서의 변의 진짜 범인은 김한로입니다. 김한로가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경빈을 모함한 겁니다. 효혜공주의 남편 김희가 아버지 김한로의 사주를 받아 저지른 일입니다. 이종익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김한로는 권력자였어요. 그는 남곤, 심정 같은 대신들과 사이가 나빴죠. 경빈은 남곤, 심정과 가까웠어요. 그래서 김한로가 경빈을 제거하려고 작서의 변을 꾸몄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종은 조사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김한로는 중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종익은 오히려 이 상소 때문에 죽었어요. 참수당했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이 죽은 거죠. 김한로는 계속 권력을 누렸어요. 경빈과 복성군이 죽은 뒤에도요. 하지만 김한로도 결국 몰락했어요. 김한로는 문정왕후의 동생들 윤원영, 윤원노를 유배 보냈어요. 권력을 너무 남용한 거죠. 결국 김한로는 탄핵받아 사사됐어요. 하지만 그때도 작서의 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중종이 조사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종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경빈과 복성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왕의 체면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경빈과 복성군을 죽였다고 인정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종은 끝까지 침묵했어요. 1541년 경빈이 죽은 지 8년이 지났어요. 세자, 그러니까 훗날 인종이 되는 왕자가 아버지 중종한테 말했어요. 아바마마, 복성군을 신원해 주시옵소서. 뭐? 복성군은 억울합니다. 박씨가 요망한 일을 했더라도 복성군이 알았겠습니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종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복성군과는 이복 형제였지만 복성군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했죠. 중종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정했어요. 복성군의 자코를 돌려준다.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복성군은 복권됐어요. 죽은 지 8년 만에요. 두 딸 해순옹주, 해정옹주도 옹주 자기를 되찾았어요. 조정에서도 수군거렸어요. 사실 경빈과 복성군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데 증거가 없었잖아.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말 못하지. 왕 체면도 있고. 결국 복성군은 복권됐지만 경빈 박씨는 공식적으로 신원받지 못했어요. 복성군은 무죄다. 하지만 경빈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애매하게 끝난 거예요. 중종은 경빈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복성군에 대한 죄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 복성군은 단지 어머니 박 씨의 죄 때문에 화를 입었을 뿐이다. 중종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성군이 억울하다는 걸요. 그럼 경빈도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종은 말하지 않았어요. 경빈의 묘는 상주에 초라하게 감회장됐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죄인의 무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20년, 30년. 1544년 중종이 승하했어요. 1545년 인종이 왕이 됐어요. 하지만 8개월 만에 승하했어요. 그 뒤로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1567년 명종도 승하했어요.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실 종친 중에서 왕을 골라야 했죠.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하성군이었어요. 하성군은 누구냐고요? 바로 복성군의 양자였어요. 복성군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들였었죠. 양자의 이름은 하성군 이초,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복성군이 죽고 복권된 뒤 하성군이 복성군의 양자로 정식 입양됐어요. 그런데 1567년 명종이 후계자 없이 승하하자 왕실 회의가 열렸어요. 다음 왕을 누구로 할까? 중종의 후손 중에서 골라야지. 하성군은 어떤가? 덕이 있고 나이도 적당하고. 하성군. 아, 복성군의 양자. 그래, 복성군의 양자니까 중종의 손자나 마찬가지 아닌가? 결국 하성군이 왕으로 선택됐어요. 바로 조선 14대왕 선조예요. 복성군의 양자가 왕이 된 거예요. 선조는 즉위하자마자 생각했어요. 내 양아버지는 복성군이야. 그리고 복성군의 어머니는 경빈박 씨고, 경빈박 씨는 내 양증조 할머니나 마찬가지야. 그분의 묘를 돌봐야겠어. 1571년 선조는 명령을 내렸어요. 경빈박 씨의 묘를 개장하라. 상주에 초라하게 감회장돼 있던 경빈의 무덤을 제대로 된 묘로 옮긴 거예요. 경빈의 외손자 김호수가 상소를 올렸고 선조가 이를 허락한 거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중종의 빈 박씨를 개장하였다. 빈은 복성군 이미의 어머니인데 본디 상주 민가의 딸로서 궁중으로 들어와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며 경빈은 죽은 지 38년 만에 제대로 된 묘를 얻었어요. 복성군의 묘도 함께 정비됐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묻힌 거예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연평리,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도 그 묘가 남아있어요. 앞에 경빈, 뒤에 복성군. 선조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복성군을 더 높이 대우했어요. 제사도 지내주고요. 하지만 경빈 박씨를 공식적으로 신원하지는 못했어요. 왜냐고요?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종이 공식적으로 경빈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후대 왕들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선조는 최선을 다했어요. 경빈과 복성군의 묘를 잘 돌보고 제사도 지내주고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 선조도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세월이 더 흘렀어요.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조금씩 잊혀져 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어요.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었고 후손들이 전해 들었으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중종의 후궁이었대. 억울하게 죽었다며? 그래, 증거도 없이 죄인으로 몰렸대. 경빈의 후손들은 억울해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경빈 박씨는 공식적으로 신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선이 망했어요.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죠. 경빈의 묘는 방치됐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손들이 계속 지켰어요. 우리 조상님이야. 지켜야 해.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빈과 복성군의 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21세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경빈 박 씨에게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극 드라마에 경빈이 등장했어요. 드라마에서 경빈은 악역으로 나왔어요. 세자를 저주하려는 나쁜 후궁으로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말했어요. 실제로는 경빈이 범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정치적 음모였을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럼 경빈은 억울하게 죽은 거네? 500년 동안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도 경빈과 복성군의 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빈 마마, 이제는 편히 쉬세요. 경빈 박 씨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경빈은 1505년쯤 태어났어요. 가난한 양반집 딸이었죠. 연산군 때 채용으로 뽑혔다가 중종 반정 이후 중종의 후궁이 됐어요. 1509년 중종의 첫 아들 복성군을 낳았어요. 그 뒤로 딸 2명을 더 낳았어요. 해순옹주, 해정옹주.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된 거죠. 중종의 총애를 받았고 왕비가 될 뻔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됐죠. 문정왕 후가 왕비가 됐고 경빈은 후궁으로 남았어요. 1527년 작서의 변으로 유배 갔어요. 증거는 없었지만요. 1533년 가자긴두의 변으로 사약을 받았어요. 역시 증거 없이요. 복성군도 3일 뒤 사약을 받았어요. 1541년 복성군은 복권됐어요. 하지만 경빈은 공식적으로 신원받지 못했어요. 1571년 선조가 경빈의 묘를 개장했어요. 이게 경빈의 일생이에요. 그럼 경빈은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작서의 변도, 가자긴두의 변도 마찬가지였죠. 시녀들을 고문했지만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어요. 경빈이 직접 시켰다는 증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정황상 경빈이 의심된다는 거였죠. 복성군이 세자보다 6살 많았고 경빈이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동기일 뿐이에요. 범죄의 증거는 아니죠. 유생 이종익은 김한로가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했어요. 김한로는 권력을 지키려고 경빈을 모함했다는 거죠. 이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고요? 첫째, 김한로는 경빈과 가까운 남곤, 심정과 적대 관계였어요. 둘째, 김한로는 세자의 매형이었어요.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쓸 수 있었죠. 셋째, 김한로는 실제로 나중에 권력 남용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음모도 꾸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진짜 범인은 김한로였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높죠. 어쩌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효혜공주의 남편 김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경빈 박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빈은 죽었어요. 복성군도 죽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 때문이에요. 당시 조선은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훈구파, 살인파, 여러 파벌이 싸우고 있었죠. 경빈은 그 싸움에 휘말린 거예요. 김한로 같은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경빈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중종도 책임이 있어요. 중종은 경빈을 사랑했어요. 복성군도 아꼈고요.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어요. 2번이나 사약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한테요. 중종은 나약한 왕이었어요. 실록의 사관도 그렇게 평가했어요. 인자하고 공검한 것은 천성에서 나왔으나 우유부단하여 아랫사람들에게 이끌렸다. 박빈을 죽여 부부의 정이 없어졌다.
중종의 한계였죠.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첫째, 증거 없는 처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빈은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받았어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요. 둘째,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김한로 같은 권력자가 음모를 꾸미면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셋째, 왕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종은 왕이었지만 신하들한테 끌려다녔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했죠. 넷째, 역사는 기록되지만 진실은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경빈은 500년 동안 죄인으로 기록됐어요. 공식적으로 신원받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째, 그래도 후손들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선조는 경빈의 묘를 돌봤어요. 후손들도 계속 기억했고요.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경빈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들 3명을 낳고도 왕비가 되지 못한 여자, 왕비의 꿈이 깨지자 범죄자로 몰린 여자, 증거도 없이 사약을 받고 죽은 여자, 500년 동안 신원받지 못한 여자, 바로 경빈 박 씨였어요. 경빈의 일생은 정말 비극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연산군 때 채용으로 끌려갔고 중종 반정으로 겨우 살아남았는데 후궁이 됐고 아들을 낳아서 총애받았지만 왕비는 못 됐고 작서의 변으로 유배 갔다가 가작인두의 변으로 죽었고 아들도 함께 죽었고 딸들도 폐서인 됐고 정말 불행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경빈만 불행했을까요? 복성군도 불행했어요. 24세에 사약을 받았으니까요. 해순옹주, 해정옹주도 불행했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죽었으니까요. 심지어 중종도 불행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첫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까요. 중종은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내가 경빈과 복성군을 죽였어. 실록에 보면 중종이 복성군한테 사약을 내릴 때 통곡했다고 나와요. 복성군의 관을 상주로 실어보내라. 시체나마 길에 버려지지 않게 하라. 중종의 마음도 찢어졌을 거예요. 모두가 불행한 이야기예요. 그럼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김한로, 그도 나중에 사사됐어요. 문정왕후, 그도 말년에 불행했어요. 신하들, 그들도 권력 다툼으로 고생했어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권력 다툼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비극이지만 동시에 교훈이에요. 증거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교훈,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교훈,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교훈이에요. 경빈은 500년 동안 죄인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경빈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요. 완전히 신원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북 연평리에 가면 경빈과 복성군의 묘가 있어요. 조용한 야산에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죠.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요. 경빈 마마, 복성군 대감, 이제는 편히 쉬세요. 억울함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꽃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경빈과 복성군은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어요. 500년의 한이 조금은 풀렸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해요. 경빈이 이제는 편히 쉬고 있기를요. 복성군도 어머니 곁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기를요. 여러분, 경빈 박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아프셨죠? 억울한 여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역사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조선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권력 다툼에 희생된 사람들이요. 경빈 박 씨는 그중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증거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안 돼요.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돼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경빈 박 씨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경빈 박 씨는 왕비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양손자 선조는 왕이 됐어요. 복성군의 양자가 왕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빈이 원했던 건 복성군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 복성군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복성군의 양자가 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경빈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경빈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에서 봤을 거예요. 내 손자가 왕이 됐구나. 조금은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빈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빈 박 씨, 이제는 편히 쉬세요. 복성군, 어머니 곁에서 평화롭게 지내세요. 해순옹주, 해정옹주, 행복하세요. 500년의 한, 이제는 풀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경빈 박 씨를 기억해 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여자를요. 증거 없이 처벌받은 여자를요. 500년 동안 신원받지 못한 여자를요. 그리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요. 증거 없이 의심받는 사람은 없는지요.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요.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5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들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